최근 일본의 한 언론에서는 미국의 핀테크 기업 레미트리가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순위를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 1년 동안 구글에서 해외 이주에 관련된 문구와 가장 많이 엮이는 나라 순위를 매겨 이 결과물을 발표했는데요. 일본은 1위인 캐나다의 뒤를 이은 2위에 등극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치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치안, 수많은 일거리, 그리고 높은 생활 수준을 들었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역시나 자부심에 가득 찬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 네티즌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일본인들은 미국이나 영국 등으로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요즘 그들의 행보를 보면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느닷없이 한국을 끌고 와서 한국에는 전혀 살고 싶지 않다라는 발언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 댓글은 혐한 치트키를 쓴 덕분에 좋아요 17,000개라는 압도적인 호응을 받으며 이 뉴스의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던 이웃 국가를 데리고 와서 섀도우 복싱을 하며 차별과 혐오 감정을 양산해내는 이 국가가 도대체 어떻게 외국인들이 가장 이민 가고 싶어하는 국가인지 그것만 봐도 모순 덩어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그들이 보이는 작태를 보자면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민족이고 질시와 차별은 하지 않는 1등 시민인 줄 진심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27일 나이키 일본 지사에서는 유튜브 채널에 한 편의 광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제1교포 호녀라들이 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며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죠. 하지만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 이를 극복해내게 된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다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알게 모르게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그런데 이 영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 좋아요가 4만 개인 반면 싫어요는 2.6만 개에 육박하여 영상을 조회한 시청자의 40%가 이 영상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우리 일본에 차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왕따 같은 거는 시키지 않는다. 혼혈에 가장 관대한 사회가 일본이다. 반일 기업 나이키는 보이콧 대상이다. 나이키가 이제 일본인들의 눈밖에 났으니 반일의 대표 주자인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나이키도 몰락하는 길만 남았다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는 미국에서 바이든 정권이 출범한 것이 일본에게는 순풍이 되는 반면 한국은 곤경으로 몰고 갈 것이라 일침을 날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치명타를 받았고 코로나로 인한 의료 붕괴와 경제 붕괴를 맞은 한국이 미국의 경제 제재도 당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정확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것은 결코 가당치도 않은 그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물론 얼마 전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1%로 낮추는 행보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은 세계 평균이 마이너스 4.5%라는 점이죠. 미국 마이너스 3.7%, 독일 마이너스 5.5%, 일본이 마이너스 5.3%로 한국의 마이너스 1.1%는 애교 수준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단순한 예상치일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수치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한국의 실질 GDP는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년간 최고 기록이죠. 또한 한은은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1,000달러를 넘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증시 역시 이것을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죠. 한동안 미국에만 지나치게 쏠리던 글로벌 자금은 한국의 증권시장에 쏠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KB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신흥국 전반으로 유입되는 자금도 아니고 정보기술이 앞서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자금도 아닙니다. 오직 한국만을 선택하여 들어오는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이 결정을 하게 된 트리거는 지난 15일 있었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최종 합의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이 협정은 가장 큰 수혜국이 한국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RCEP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업종인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정상 수준인데다가 최근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한국은 코로나 방역에서 세계 제일의 모범을 보였고 차후 백신 보급에 대한 철저한 플랜마저 있죠. 또한 실질적인 경제 수치들 역시 세계에서 가장 양호하게 나오고 있으니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취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 역시 이제부터 본격적인 아시아 어닝 슈퍼사이클에 들어섰다며 한국을 가장 선호해야 할 투자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을 시작하는 2021년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이어져 해당 국가 기업들의 꾸준한 실적 증가를 이끌어낼 것이라 기대하죠. 이들이 한국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주목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바이오 산업.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해지고 있는 소식에 따르면 미국의 릴리와 리제네론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절실한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치료제를 생산해내는 것보다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일 테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들을 보조할 수 있는 후발주자가 절실하다는 곡소리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중 가장 적합한 국가로 한국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바이오는 곧 버블이라는 공식이 생길 정도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창출해내는 매출에 비해 지나친 기대를 받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은 바이오 대량 생산 시설만큼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춘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로직스 등의 업체는 해외의 백신과 치료제 등의 발주를 받아 이를 생산해낸 뒤 역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죠. 또한 셀트리온으로 대표되는 국내의 수많은 바이오 업체들은 다양한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하여 인류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막대한 매출은 당연하게 따라오게 될 것이고 만년 버블이라 불리던 한국의 바이오가 이제는 정말 때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차오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원래 한국은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이지만 최근 중국의 맹추격으로 인해 그 자리에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 한국이 막대한 반사이익을 보게 되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서 지난 2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업체인 SMIC마저 미국의 규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중국은 반도체 굴기의 선봉주자로 여겼던 화웨이와 오른팔 SMIC마저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반도체 굴기의 왼팔로서 한국을 제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했던 칭화유니그룹은 이미 디폴트를 선언한 상황이기에 사실상 중국의 일장춘몽은 끝이 난 셈입니다. 그동안 170조 원을 쏟아부었던 시진핑의 꿈인데 반도체 메모리 점유율 0%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거둔 것이죠. 심지어 최근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국의 비금융기업 부채는 GDP의 165%를 넘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이는 신흥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올해 들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도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한동안 1대1로에 대한 투자 역시 대폭 감소하는 결단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하죠. 반면 한국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갖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과의 긴장 속에서 협력 국가들을 추려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필수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국에게는 중국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되 한미 동맹을 안보 기반으로 삼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전에 보였던 태도와 상당히 다른 태도입니다. 이전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때 그랬듯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때는 견제하더라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얽힌 한국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하더라도 미국이 이것을 막아주고 지원해주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후 그들은 중국의 대한국 사드 보복을 나몰라라 했죠. 그렇기에 한국에게 있어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는 이 보고서는 미국의 태도가 상당 부분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 30일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협상단 간 화상협의를 열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하는데요. 주한미군 주둔비의 대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협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의 뛰어난 방역과 경제 상황에 대한 영상을 본 한 외국의 네티즌은 한국의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어떤 위기에도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 것은 아무래도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일본 같은 깡패 이웃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것을 빼앗으려 들고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한국을 언제까지고 자신들의 밑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헤이게 특사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 체결된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 회복을 열강에게 호소한 외교활동이었죠. 당시 일본은 조선의 국제사회에 대한 발언권을 강제적으로 막고 있었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고종의 파견으로 네덜란드 헤이게에 갔던 특사들은 만국평화회의장에 입장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한 국가로서의 의견을 발언하지 못했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우리 민족의 외교활동을 막고 있던 것이었죠. 하지만 현재의 한국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이미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국제사회의 리더들 중 하나로서의 역할을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의 모습은 현재에 와서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려는 행동을 하려고만 하면 사사건건 적극적으로 반대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한국의 G7 참여 반대, 유명희 통상외교본부장 WTO 당선 반대 등 너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잘하면 박수 쳐주고 본인들도 이를 본받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타국이 잘 되는 것을 대놓고 막으려고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그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이 한국을 막는 것은 국가 간의 공정한 경쟁을 외면하고 본인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잘못된 습성 때문입니다. 이번 8월 말에 미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지난달 11일 한국은 트럼프로부터 정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6월에 예정됐던 정상회의를 8월 말에 개최하면서 G7 국가 외에도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그리고 브라질을 초청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직접 초청을 받은 것은 그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사실을 듣고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대놓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말을 무시하며 자신의 의지를 보여줬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 G7의 낡은 체제로는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한 신념을 확실히 하며 자신의 뜻을 강행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일 방한한 미국 국무부 장관 및 대북 특별대표 비건도 한국의 G7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앞으로 G11 또는 G12가 출범하는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것에는 분명히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계가 C19로 인해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준 선진적인 방역 능력과 전세계의 낮은 경제 성장 문제에 대한 한국만의 해법을 제시했으며,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와 김정은의 핵 시위에 대한 대응 등에서 한국은 그 역할을 당당히 해내고 있고 또 더 나은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세계 수출 6위 국가이고 경제 규모도 점점 성장하며 경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한국을 G7에 참가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일본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반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G7에 유일하게 가입한 아시아 국가라는 것이 깨지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분석을 보면 일본의 재무장 명분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 리더 역할을 하는 미국이 G7을 중국이나 다른 패권 국가를 군사력으로 견제하는 모임으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과 인접한 G7 아시아 회원이 일본뿐이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포함되면서 일본은 이제 이런 주장을 내세우기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군사 대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일본 본인들과 최근 강제징용과 수출 규제 등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G7 참여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수장에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WTO에서 한국과 분쟁이 많은 일본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일본인들은 대의가 아닌 순전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WTO에 이어 OECD 사무총장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OECD를 2006년부터 이끌고 있는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사선 도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그동안 미국이 현지 사무총장의 장기 재임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고, OECD 각 회원국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961년 설립된 OECD는 동양권 사무총장이 선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OECD는 유럽과 북미 중심의 선진국 모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시아 회원국은 한국과 일본뿐이기 때문에 한국의 후보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내세운 후보가 경쟁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OECD 사무총장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두루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의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국제기구 수장에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강 장관이 영어가 능통하지 않느냐며 외교부 장관으로 3년 넘게 재임한 강 장관이 다음 자리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에서 이미 국제기구 경험을 했었다는 것도 강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당시 유엔에서 10여 년 넘게 일하면서 동양적인 겸손함과 서양의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인재라는 평판을 받았고, 그동안 코피 아난, 반기문, 안토니오 구테르스까지 3대 사무총장에게 모두 중용되며 그 능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지난 G20 정상회의 때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제 직원이 대통령께 간 것도 논의해 봐야 할 것 같군요 라고 말하며 유엔은 강경화를 빼앗김으로써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OECD 총장 도전은 WTO 사무총장 선출과 연동돼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에 도전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선될 경우 선진국들이 OECD 사무총장까지 한국에 몰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WTO 사무총장 도전에 실패할 경우 한국 정부가 OECD 사무총장에 후보를 내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유명희 본부장의 WTO 당선을 막아내도 또다시 OECD의 강경화 장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강경화 장관은 유명희 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강경화 장관 주재로 전세계 재외공관장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날 주요 의제가 각국의 유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방안에서 강 장관은 총력 지원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적 발전 상황을 막고 싶어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본의 행동은 한국의 외교적 행위를 막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자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행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한 기업이 혐한 문서를 3년간 유포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계 후지주택은 임직원 교육을 빙자해 도를 넘은 혐한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가 하면 위안부들의 생활은 사치스러웠다,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 등의 혐한 내용을 장기간 유포했습니다. 또한 한 문서에는 한국의 교활함이나 비열함, 거짓말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며, 한일 갈등에 관해서는 그들은 역사를 날조하면서까지 상대가 사죄하게 함으로써 항상 입장의 우위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후지주택은 우익 성향의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설문조사에서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13일 드러났습니다. 설문조사 개입 의혹은 일본 언론이 앞서 제기한 바 있으나 제1한국인 여성이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고 수법도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이마이 미스오 후지주택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업원들에게 여러 차례 문서 및 음성 자료 등을 보내 오사카에서 열리는 학교 교과서 전시에 참가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익사관 등을 담은 이코샤 등의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로 전시회장에서 설문지에 답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사실상 동원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일본이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위기가 오는 것을 느끼면 다들 집단적으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죠. 그 예가 타국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를 경고하듯이 일본 대표 작가 무라카미